채화영 비켜. 거긴 내 자리야. 정숙희가 이사회장 한가운데서 이마를 내뱉는 순간 채화영이 만든 더러운 피프레임은 그대로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드림 이사회장 한가운데 채화영은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마대창이 뒤늦게 찾은 딸이 정숙희라면 그 딸에게서 태어난 오장미와 마설이는 드림의 후계가 될 수 없다고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녀는 마동석과 마은혜가 남매였다는 프레임으로 두 딸을 더러운 핏줄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숙희가 들어옵니다. 더는 아이처럼 떨고만 있는 정숙희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오장미와 마설인, 강백호, 성혜, 그리고 경찰들이 함께 서 있었고요. 정숙희는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짜 더러운 피는 너지. 남의 아이를 훔치고 남의 목숨까지 덮은 그 손이 더러운 거야.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 순간 이사회장 전체에 립스틱 USB 속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오장미 대신 설인이를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채화영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연 이사회는 경영권 싸움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공개 처형하는 자리였다는 거요. 아직 응징 드라마 구독 전이라면 눌러두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채화영이 목걸이 하나를 막으려다 드림 전체를 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 마대창 집 주방에서는 이미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마대창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다며 주방에 서 있었고 오장미는 옆에서 불안한 손길을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아이처럼 보였지만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대창과 성혜가 주방 쪽으로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혜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식사라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방 한쪽에 서 있는 정숙희에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얼굴 때문인지 손끝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처럼 웃다가도 문득 사라지는 눈빛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성혜의 시선은 계속 정숙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선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성혜가 정숙희를 보는 눈이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게다가 정숙희 목에는 반쪽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마대창과 이성실, 그리고 사라진 딸 은혜를 잇는 가장 오래된 단서였죠. 성혜가 그걸 제대로 보는 순간 박영미도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이 마음이 먼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몸은 점점 정숙희와 성혜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정숙희가 된장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목걸이가 옷 밖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성혜의 눈이 그쪽으로 멈췄고 채화영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정숙희의 팔을 툭 치듯 건드리며 뜨거운데 조심해야죠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히 성혜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흔들리고 오장미가 급히 받쳐들었습니다. 정숙희는 놀라 목걸이를 움켜쥐었고 채화영은 그 틈을 타 냅킨을 집어 정숙희 앞에 펼치며 다시 목가를 가렸습니다. 아주 짧고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성혜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채화영은 이어 더 노골적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남의 집 주방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쏘아붙였고 정숙희는 순간 겁먹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그 말에 주방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장미는 바로 정숙희를 감싸려 했고 마대창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은 억지로 웃으며 아직 상태가 불안정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넘기려 했지만 성혜는 그 말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숙희가 채화영을 보고 도둑이라고 한 건 우연한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더라도 몸이 먼저 알아본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정숙희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채화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이게 의자 위치를 살짝 밀어내며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정숙희는 앉으려다 균형을 잃고 휘청였고 오장미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그러니까 얌전히 앉아 있어야지라고 타박했지만 성혜의 얼굴은 더 굳었습니다. 정숙희가 넘어질 뻔한 것보다
채화영이 왜 저렇게까지 정숙희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드는지가 더 걸렸거든요. 팔을 건드린 것도, 시야를 막은 것도, 의자를 건드린 것도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못 보게 하려는 몸부림. 성애는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채화영의 행동은 정숙희가 싫어서 하는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장미는 정숙희의 목걸이를 옷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며 채화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크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희가 더 불안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애가 아직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저렇게까지 막는다면 저 목걸이에 진짜 답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식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은 딸 은혜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허전함을 숨기려 했고 성애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괜히 집안을 더 흔들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성애의 눈은 계속 정숙희가 나간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정숙희가 목걸이를 움켜쥔 손, 채화영이 몸으로 가린 순간, 그리고 도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애는 평생 사람들의 거짓말과 숨김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날 채화영은 너무 많이 가렸고 너무 많이 서둘렀습니다. 채화영은 성애가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괜히 마대창 옆에 붙어 이야기를 돌렸고 성애가 다시 정숙희를 찾지 못하게 계속 동선을 막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목걸이 하나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성애가 차에 오르자 그제야 채화영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만 가면 됩니다. 성애가 비행기를 타면 적어도 며칠은 벌 수 있고 그 사이 목걸이를 빼앗거나 정숙희를 다른 곳으로 치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애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정숙희를 잊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본 얼굴, 이상하게 낯익은 손끝, 그리고 잠깐 보였던 반쪽 목걸이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대창에게 좋은 소식 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해놓고 떠나는 길이었는데 정작 좋은 소식이 바로 집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면 은혜를 두고도 모른 척 떠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성애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공항 말고 반찬 가게로 가요. 반찬 가게에 도착한 성애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면 정숙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진짜라면 마대창은 버틸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애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정숙희는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목걸이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애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고, 손맛이 좋다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희는 숙희가 잘해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아이처럼 말해도 눈 안쪽에는 어른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성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정숙희는 바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목걸이를 감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숙희 거야. 성애는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성실이 남긴 물건들, 마대창이 평생 버리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은혜의 흔적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숙희 거 아니야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목걸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성애는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반쪽 모양, 오래된 흠집, 이성실이 남긴 표시. 그 모든 것이 기억 속 물건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희가 왜 그 목걸이를 몸처럼 지키고 있었는지, 왜 채화영이 그렇게 가리려 했는지, 왜 정숙희가 채화영을 보고 도둑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숙희가 바로 마흔애였습니다. 채화영이 찾아준 딸이 아니라 채화영이 끝까지 숨기려다 실패한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성애는 바로 마대창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은혜가 살아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 은혜가 정숙희라는 이름으로 아이처럼 살아왔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혜는 정숙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대창이 받자마자 성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은혜 찾은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미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혜의 목소리에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한 사람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성혜가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마대창 집안에서 김비서가 급히 움직이고 성혜가 반찬 가게에 들렀다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최화영은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목걸이를 봤다면 성혜는 반드시 마대창에게 말합니다. 마대창은 바로 움직일 것이고 오장미와 강백호도 정숙희를 지키려 할 겁니다. 이제 목걸이를 없애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박영미도 변명도 늦었습니다. 물건을 없애야 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최화영은 그곳에 강준호가 있다는 걸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준호는 정숙희를 보러 와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반찬가게 아줌마가 오장미의 엄마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자기가 장미에게 저지른 일들이 정숙희의 상처와 맞닿아 있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었죠. 완전히 반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정숙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들어오자 정숙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둑도 왔다. 정숙희는 목걸이를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시선은 정숙희의 목걸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장미 씨 어머님한테 무슨 짓 하려고요? 그 말이 최화영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하필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목걸이를 빼앗으려면 정숙희에게 손을 대야 하는데 준호가 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엄마가 뭘 하겠니 하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혼란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장미를 놓지 못했고 강백호를 향한 열등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희를 보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붙잡으려 했던 장미가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엄마를 잃고 살았는지 이제 조금은 보였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최화영과 정숙희 사이에 섰습니다. 최화영은 그제야 목걸이를 빼앗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그녀를 더 위험한 선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무렵 마대창은 성혜의 말을 듣고 반찬가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희가 은혜라면 자신은 딸을 찾은 게 아니라 망가진 딸을 마주해야 합니다. 살아있었다는 기쁨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성혜는 목걸이 확인을 말했고 김비서는 곧바로 과거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목걸이와 정숙희였습니다. 정숙희는 마대창을 보자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보고 피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대창이 떨리는 손을 내밀자 정숙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또렷해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를 알아보려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하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성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희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기억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정숙희를 치우는 쪽에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드림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준호에게 말했던 비자금 지분 계획이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돈으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에서 마대창의 판단력을 문제 삼아 강준호를 앞세우는 계획이었죠. 마대창이 딸 문제로 흔들리고
정숙희가 정상 판단을 못한다는 여론을 만들면 이사들 일부는 움직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정숙희가 마흔애로 밝혀진 이상 오장미와 마설이는 마대창의 손녀가 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최화영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러운 프레임을 꺼내려 했습니다. 최화영은 마동석이 마대창의 친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석과 마은혜는 남매가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장미와 마설이는 드림의 후계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인하고 비열한 계산이었지만 최화영에게는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피를 앞세워 들어온 사람들을 더러운 피라는 말로 밀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최화영의 사무실로 이강혁이 찾아온 건 그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희가 마흔애로 확인됐다는 소식, 최화영이 아직도 드림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강준호까지 급판에 끌려 들어간 현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떠나자. 최화영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습니다. 이강혁은 더 절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너랑 내 핏줄 준호랑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최화영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넌 미쳤니? 이강혁은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최화영에게 자신은 끝까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기보다 드림을 차지하기 위한 말이었고 자신은 30년 동안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랑한 사람에게서 버림받아도 한 번에 마음을 접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강혁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섞였습니다. 최화영을 지키는 마음보다 준호를 더 망치게 두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양금순이 오장미에게 뜻밖의 물건을 건넸습니다. 립스틱처럼 생긴 USB였습니다. 설인의 방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가벼워 열어봤더니 진짜 립스틱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양금수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제대로 몰랐지만 오장미가 찾던 물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져온 겁니다. 장미는 손에 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설인이 그토록 찾던 것, 최화영이 두려워하던 것,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물건이 드디어 손에 들어온 거였어요. 오장미는 곧바로 강백호와 함께 USB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도 있었고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자수 사진, 목걸이와 관련된 옛 기록, 그리고 날짜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음성 파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장미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듣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미 씨,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부터 할게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게 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리자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장미를 한시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할 텐데. 곧이어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따라붙었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 놓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게 월세도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을 우연히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난과 생계에 묶어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 최화영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제 아빠도 죽은 마당에 당장 입에 풀칠하게 바쁘게 만들어. 다른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야지. 오장미를 한시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한다고. 장미는 손을 떨었습니다. 오복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막막했는지, 왜 자꾸 발목이 잡혔는지, 왜 최화영이 멀리서도 자신을 계속 조여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찰 쪽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최화영이 바로 받았습니다. 서장이 움직였군. 그럼 그쪽은 됐고 설인이만 잘 감시하면 되겠어. 강백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 서장의 개입, 설인 감시.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무마 정황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더 잔인했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투로 흘러나왔습니다. 서린이는 요즘 어딜 돌아다니길래 코빼기도 안 보여. 생뚱맞게 쌍둥이 소리는 왜 하는지. 그리고 곧바로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오장미 대신 서린이를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지금 지가 누구 덕에 공주로 사는데. 내가 만약 쌍둥이 중에 오장미를 데려왔다면 지는 지금 정숙희 딸로 고생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장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과 서린의 인생이 최화영의 선택 하나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목소리로 확인됐습니다. USB 안에는 오복길 사건과 이어지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최화영이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과 이강혁이 스패너는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대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그 부분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오복길 사고를 단순 사고로 닫게 만든 정황과 스패너의 존재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장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분노는 오히려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엄마가 들어야 해요.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정숙희에게 USB를 들려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엄마가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이미 최화영을 보면 도둑이라고 했고 목걸이를 몸처럼 지켰고 마대창의 손을 잡았을 때 기억의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충격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흩어진 조각을 하나로 붙여줄 마지막 증거. 장미는 정숙희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알아야 해요. USB 속 최화영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자 정숙희는 처음엔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린이를 훔쳐왔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어 오장미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말, 경찰 쪽 수사는 종결됐다는 말, 스패너는 처리하겠다는 목소리가 차례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정숙희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처럼 흔들리던 눈이 아니라 오래 눌려있다가 마침내 어둠을 찍고 올라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오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기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저 여자가 훔쳐간 거야. 말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건 장미와 정숙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은혜, 내가 은혜였어. 오장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모든 상처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기억해낸 겁니다. 마서린도 USB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주처럼 살았다는 말, 오장미 대신 훔쳐온 아이였다는 말, 정숙희 딸로 고생했을 거라는 말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줄 알았습니다. 물론 키운 세월이 전부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유괴였고 그 사랑마저 드림을 위한 계산이었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장미에게 USB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사회에서 틀어야 해. 한영자는 USB와 비자금 자료를 함께 보며 바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USB 속 유괴 정황, 경찰 수사 무마, 오복길 사건 은폐,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분 매입 내역이 함께 묶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화영은 집안 문제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회사 피해, 형사사건, 증거인멸, 수사 개입까지 한꺼번에 걸립니다. 한영자는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장으로 들어가게 두세요. 자기 입으로 후계 구도와 지분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잡아야 해요. 강백호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최화영이 이사회를 열게 두는 건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덫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자금으로 만든 지분을 공식 자리에서 꺼내는 순간 돈의 흐름과 의도가 연결됩니다. 강준호까지 앞에 세우면 준호의 가담 범위도 드러납니다. 백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막지 않으면 더 깊이 빠집니다. 오장미가 더 다치고 정숙희가 또 이용당하고 설인도 끝내 무너질 겁니다. 이사회 당일 채화영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장례식도 아닌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장례식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욕망의 마지막 판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호지분 확보 내역, 투자회사 명의의 계약서, 위임장처럼 보이는 문서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이사들에게 말할 문장까지 다 정해두었습니다. 마대창은 친딸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졌고 정숙희는 회사를 맡을 능력이 없으며 오장미와 마설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올 혈통이라고요. 채화영은 시작부터 마대창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기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드림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채화영은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정숙희가 정말 마흔애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마동석이 마대창의 아들인 줄 알고 있던 채화영은 일부러 말을 흐리다가 결국 가장 더러운 표현을 꺼냈습니다. 그 핏줄을 후계 구도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이 회사가 그런 소문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은 오장미와 마설인을 향한 공개 모욕이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두 딸이 없는 줄 알고 채화영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숙희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고 오장미를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처럼 깎아내리고 마설이는 자신이 키웠기에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포장했습니다. 자신이 훔쳐온 아이를 다시 자기 편에 묶어두려는 뻔뻔한 논리였습니다. 강준호는 옆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 말이 잔인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마대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채화영은 그 표정을 보고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대창이 아무리 분노해도 회사 지분과 이사들의 불안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대창의 첫마디는 채화영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동석은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거둔 아이다. 내 아들로 키웠지만 은혜와 피가 섞인 남매가 아니다. 그 순간 채화영이 만든 더러운 핏줄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장미와 마설인을 후계 구도에서 지워버리려던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이사들은 술렁였고 강준호는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무기로 쓰려고 했지만 그 피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더러운 핏줄이라는 말은 이제 쌍둥이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채화영의 악의만 증명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희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오장미 뒤에 숨어있는 정숙희가 아니었습니다. 목걸이는 옷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뒤로 오장미와 마설인이 함께 들어왔고 강백호는 USB 복사본과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혜도 함께였고 한 발 뒤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던 정숙희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기억을 찾았습니다. 그 사실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이사회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채화영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 딸들을 더럽다고 부른 사람 너였니?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반격하려 했습니다. 당신 아직 정상 아니잖아. 그런데 정숙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억해. 내가 내 아이를 훔쳐갔고 오장미를 밥벌이에 묶어두려 했고 설인이를 감시하라고 시킨 것까지. 채화영은 비웃으려 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 순간 오장미가 USB를 꺼냈습니다. 있어요. USB가 재생되자 이사회장 전체에 채화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장미를 한시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할 텐데. 이어 이강혁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가게 월세도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채화영의 젊은 목소리는 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제 아빠도 죽은 마당에 당장 입에 풀칠하게 바쁘게 만들어.
다른 생각은 못하게 해야지.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장미는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고 강백호는 굳은 얼굴로 파일 재생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목소리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찰 쪽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서장이 움직였군. 그럼 그쪽은 됐고 서린이만 잘 감시하면 되겠어. 한영자가 들고 온 자료와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수사 무마 정황, 서린 감시 지시, 그리고 오장미를 생활고로 묶으려 한 계획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최화영은 조작이야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이사회장에 울려 퍼졌고 경찰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를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내가 오장미 대신 서린이를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지금 지가 누구 덕에 공주로 사는데. 내가 쌍둥이 중에 오장미를 데려왔다면 지는 지금 정숙희 딸로 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서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은 딸이라고 믿었던 세월이 누군가에게서 훔쳐온 자리였다는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최화영은 서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린아, 그건 하지만 서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입으로 말했잖아요. 훔쳐왔다고. 정숙희는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장미는 평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버텼고 마서리는 훔쳐온 자리에서 공주처럼 살았지만 결국 그 살고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둘 다 다른 방식으로 빼앗긴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그 한마디에 오장미는 고개를 숙였고 마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사회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법도 경영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두 딸이 30년 만에 처음 같은 진실 앞에 선 자리였습니다. 최화영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믿으면 안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정숙희는 최화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건 내가 만든 지옥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은 또렷해. 내 목소리도 이강형 목소리도 내 아이 울음소리도 다 기억해. 그 말에 최화영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을 또렷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영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자금 자료를 펼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내역, 차명계좌 자금 이동, 드림 협력사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강준호 명의로 연결된 지분 매입 계약서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최화영 씨, 당신이 이사회를 연 이유가 회사 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자금 흐름은 회사 안정이 아니라 경영권 탈취입니다. 한영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불륜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한영자는 돈줄까지 따라온 겁니다. USB 속 목소리가 멈춘 뒤에도 이사회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최화영의 죄를 불륜에서 시작된 파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그건 가장 작은 죄처럼 보였습니다. 불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붙은 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잔인했습니다. 마서린을 훔쳐온 유괴, 오장미를 치우려 했던 위해, 시도, 정숙희의 인생을 무너뜨린 살인미수, 오복길 사고를 덮은 살인 은폐 의혹, 경찰 수사무마 증거인멸, 그리고 드림 비자금을 빼돌려 지분을 사들이려 한 횡령과 배임까지. 이쯤 되면 단순히 벌 받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말조차 가볍게 들릴 만큼 최화영의 30년은 죄 그 자체였습니다. 한영자는 자료를 천천히 내려놓고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최화영 씨, 당신 제목을 하나씩 읽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겠어요. 그 말에 최화영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준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최화영이 더러운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준호는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가 내민 서류에는 준호의 이름과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단계에 관여했고 이용당했다고 하기엔 이사회장에 스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널 살리려면 여기서 멈춰야 해. 더 가면 정말 못 돌아와.
강준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장미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장미가 가장 아프게 지켜온 진실을 또 이용하려 했습니다. 최화영이 던진 밧줄을 잡고 올라가면 드림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 밧줄 끝에는 수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장미를 봤습니다. 장미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이제 장미의 세계에서 준호는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또 한 번 가족을 해치려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최화영은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회는 자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마대창과 한영자, 강백호, 성혜, 오장미, 마서린, 정숙희가 모두 각자의 증거를 들고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형사는 최화영에게 비자금 조성, 차명 지분 매입, 증거인멸 교사, 수사무마 정황, 과거 유괴 및 살인 은폐 관련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최화영은 이건 회사 내부 문제야라고 외쳤지만 한영자가 바로 잘랐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드림을 지키려 한 겁니다. 마대창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건 드림이 아니라 내 욕심이다. 그는 목걸이를 쥔 정숙희를 바라봤다가 다시 최화영을 봤습니다. 너는 내 딸을 숨겼고 내 손녀들을 갈라놨고 내 회사까지 훔치려 했다. 오늘부로 드림에서 내 이름은 지워진다. 그 말은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장 집착한 드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마서린을 불렀습니다. 서린아, 엄마 좀 도와. 마서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고마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엉켜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를 훔쳤잖아요. 그 말에 최화영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경찰의 수갑보다 더 아픈 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딸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숙희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처음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서린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안겨야 할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훔쳐진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원망이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도 정숙희 곁에 섰습니다. 두 딸은 오랫동안 서로를 빼앗은 사람처럼 바라봤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에게 빼앗긴 아이들이었습니다. 장미는 서린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서린도 장미를 바로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에 선 건 분명했습니다. USB가 재생되고 최화영의 목소리가 울리고 정숙희가 엄마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최화영이 갈라놓은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강혁의 이름이 나오자 최화영의 얼굴은 다시 굳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장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망치자고 매달리던 남자가 준호를 살리기 위해 어디까지 입을 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도 무너지고 딸도 돌아서고 이강혁마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최화영을 처음으로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강백호는 경찰에게 USB 복사본과 원본 보존 내역을 넘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대신 절차를 지켜야 최화영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복길 사건의 스패너, 수사 종결에 개입한 정황, 서장의 이름, 이강혁의 동선까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고 장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진짜 수사의 시작이라는 걸요. 최화영은 붙잡히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가 정숙희를 노려보며 너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라고 쏘아붙이자 정숙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거야. 내가 훔쳐간 내 이름, 내 딸들,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더럽힌 이 회사까지 하나씩 돌려받을 거야.
그 말에 채화영의 입술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채화영은 드디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드림을 삼키려고 만든 이사회장에서 자신이 드림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을 더러운 핏줄로 몰아내려 했지만 정작 더러운 건 남의 아이를 훔치고 수사를 막고 살인 은폐와 비자금까지 쌓아 올린 채화영의 손이었습니다. 강준호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만큼 모든 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사회장에서 지분 자료를 들고 선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엄마라고 불렀지만 한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죄를 인정하라는 눈빛만 남겼습니다. 마대창은 정숙희 앞에 섰습니다. 회장으로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은혜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정숙희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마대창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성에는 목걸이를 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공항으로 그대로 갔다면 이 진실은 또 늦어졌을 겁니다. 식탁에서 채화영이 시야를 막던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기에 정숙희는 다시 은혜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혜는 정숙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은혜야. 정숙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서리는 채화영이 끌려간 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채화영의 말만 믿고 오장미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 서린이 조심스럽게 엄마라고 부르자 정숙희는 무너질 듯한 얼굴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장미도 곁에 섰습니다. 두 딸은 아직 서로를 바로 안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같은 진실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경찰이 채화영을 데려간 뒤에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자금은 더 파야 하고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은 사람들도 밝혀야 합니다. 서장이 어떻게 수사를 막았는지, 오복길 사건에서 스패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강혁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백호는 장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온 증거는 시작이에요. 이제 오복길 사고까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정숙희는 이사회장 밖으로 나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곳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마은혜라는 이름을 되찾은 장소가 됐습니다. 채화영은 경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USB 속 목소리는 공개됐고 비자금 자료는 한영자 손에 넘어갔고 마동석 입양 사실로 더러운 핏줄 프레임은 박살났습니다. 목걸이를 숨기려던 작은 방해가 성혜의 의심을 키웠고 목걸이를 빼앗으러 간 반찬가게에서는 강준호에게 막혔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막으려 한 모든 행동이 오히려 진실을 앞으로 밀어냈다는 거요. 하지만 채화영이 여기서 순순히 끝날 사람은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면 이강혁을 버릴 수도 있고 강남봉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강준호를 살리겠다며 다른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강혁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망을 제안했지만 채화영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오복길 사건과 30년 전 유괴의 전말은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마대창 역시 더 이상 회장으로만 남을 수 없습니다. 딸 은혜가 정숙희로 돌아온 순간 그는 아버지로서 복수하고 회장으로서 채화영이 더럽힌 드림을 청소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채화영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입을 닫을까요? 아니면 강준호를 살리기 위해 이강혁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울까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아직도 사랑한다고 버틸까요? 아니면 준호를 지키기 위해 30년 전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정숙희는 마은혜라는 이름으로 드림의 주인이 되어 채화영이 훔쳐간 세월을 어디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응징 드라마는 이 다음 판까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채화영이 수갑을 찬 뒤 누구를 물고 들어가는지,
이강혁이 끝내 어떤 이름을 진술하는지, 그리고 정숙희가 마흔애로 돌아와 어떤 복수를 시작하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최화영은 오장미와 마서린을 더러운 핏줄로 몰아내려 했지만 그날 이사회장에서 진짜 더러운 건 핏줄이 아니라 최화영의 30년 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